기초 통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샘플 집단을 추출할 때,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샘플링 집단을 모집단에 근사할 수 있냐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는 샘플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추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 추출 절차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샘플 추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집단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샘플 집단이 모집단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좋은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샘플 집단을 추출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과 근사한, 모집단과 최대한 비슷한 샘플 집단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샘플 수집의 장소입니다. 이 프로세스 내 어디에서 아웃풋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지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샘플을 뽑을 때 샘플 수집의 장소가 특정하다면,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뽑힌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뽑으실 때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 그 샘플링하는 장소 때문에 특정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배제하고 샘플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샘플 수집의 빈도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를 알 수 있을 만큼 자주 샘플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작은 규모의 샘플을 취하는 것이 한 번에 큰 샘플을 취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그룹 나누기가 있는데요. 서브그룹 내 이상 원인의 기회를 최소화하고 무엇이, 언제, 어떻게, 누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라는 것은 샘플 집단에 혹은 모집단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고, 언제 주었고, 어디에서 주었고,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그룹으로 나누고 그 이상 원인의 기회를 최소화함으로써 말씀드렸던 그 이상 원인들, 무엇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라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그룹 혹은 산퍼의 원인에 대해서 각 변수의 범주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대 통계학에서 샘플을 뽑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의사항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응답률이 3% 미만의 통계에는 일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통계조사 자료를 보실 때 응답률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겠고요.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률을 보시고 응답률이 3.3% 미만이다 그러면 이 통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응답률 표시, 그 다음에 환경 변수의 최소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의사항을 보셨다면 샘플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의 크기는 최소한 모집단의 크기와 관계없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샘플 집단의 크기를 무작정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작게 한다면 그것이 모집단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작게 해도 그 집단이 모집단을 훌륭하게 대변하느냐에 대해서 현대통계학에서는 많은 추정 기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집단의 표본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서 이제 샘플링 검사 형태에 따른 샘플 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OC 곡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샘플링 검사 시간에 OC 곡선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OC 곡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자세한 방법은 샘플링 검사 수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통계 공식을 사용해서 샘플 집단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표준 편차를 알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케이스는 또다시 이것이 개수치 데이터냐 계량치 데이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모를 때,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 다음에 개수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알 때, 그 다음에 계량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알 때, 계량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모를 때 각각의 그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샘플링 데이터를 샘플링 방법, 샘플링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모를 때는 단순 샘플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로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 제품을 단순하게 수집하셔서 랜덤하게만 수집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한번 통계를 돌려보시고요. 그 통계에서 나오는 어떤 뭐 산포,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제가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료에서는 이 시료 집단에서는 샘플 집단에서는 모집의 여러 가지 그 특성을 특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 경향이 있고 산포가 있고 분포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샘플의 크기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샘플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이러한 그 샘플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에서 개수치일 때 시그마 미지, 시그마 기지였을 때 사용하는 공식과 계량치였을 때 시그마 미지 기지였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용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샘플을 추출하시고 그 샘플 추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통계적인 데이터를 얻으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구나 통계를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인데 평균의 경우에는 5개에서 10개, 표준 편차에서는 25에 30, 부적합합률일 때는 100개 정도, 그 다음에 NP가 5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나 파레토도를 사용하면 50, 3점도를 사용하면 25, 관리도를 사용하면 30 정도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이 아래 써 있는 도구나 이 평균 통계 등에서 나오는 이 최소 표본의 크기가 항상 최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겠다라고 해서 5개가 최소니까 5개만 뽑겠다.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된다기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5개에서 10개 사이가 평균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의 최소 크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하려면 집단의 크기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최소 5개에서 10개이지 그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온 것은 이 위의 숫자들은 최소 숫자이고요. 샘플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측정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변동이 발생합니다.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변동이라는 것은 부품 내 변동과 그 다음에 측정에서 따르는 변동이 존재합니다. 부품 내 변동, 부품 간에서의 변동은 군 내 변동과 군 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다루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측정 오차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측정 오차에 대한 변동은 또다시 측정자에 의한 것, 그러니까 재현성이 있느냐, 재현성이 있는 변동이 있고요. 어떤 측정자가 하나의 제품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값이 반복돼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측정 장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 장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복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의 측정자가 하나의 제품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성이나 안정성, 선형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세 가지 기본 문제가 있는데 측정 시스템은 충분한 식별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항상 통계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통계적 성질을 기대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고 공정 분석과 통제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유효성 검토 방법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이 유효성 검토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MSI,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MSA를 언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에 그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과 유한 모집단의 그 플로우 차트에서 보셨습니다.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표본 집단, 샘플 집단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MSA를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MSA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별력, 구별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알관리도의 관리 상태 하에서 이제 관리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제가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알관리도의 관리 상태 하에서 4개의 범주 이상이거나 측정 단위보다 한 단계 아래의 숫자까지 읽을 수 있는 계측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퍼센트 RNR이 있는데요. 계측기의 반복성과 측정자 간의 재현 정밀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RNR은 10% 미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0% 미만이 아니고 1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측정기에 대해서 그 재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퍼센테이지 안정성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시간에 따라서 3% 정도가 5% 미만이면 안정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전 작업자 틀릴 거고요. 오후 작업자 틀릴 거고요. 야간 작업자가 틀릴 겁니다. 이제 이건 3교대 교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때에 각각의 시간대별로 제품이 나왔을 때 그 3% 정도가 5% 미만이어야만 퍼센테이지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선형성이 있는데요. 계측키의 최소, 중간, 최대 눈금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게 비례 있게 눈금 간의 3% 정도가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계측기가 어떤 게 존재합니다. 어떤 계측기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뭐 이것을 저희가 버니아 캘리퍼스를 사용한다 하는데 이 버니아 캘리퍼스의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사이에 눈금들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눈금들 사이에 어떤 그 선형적인 비례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선형적 비례성 안에서 눈금 값들의 3% 정도가 5% 미만이어야만 이 게이지, 그러니까 이 측정기계 버니아 캘리퍼스가 퍼센테이지 선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 정확도가 있는데요. 참값과 측정 데이터 평균치 간의 차이가 공차 대비 5% 미만이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값과 측정 데이터 값 사이 차이가 공차 대비 5% 미만이다라는 것을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토 방법으로서 측정 시스템 능력 판단의 주요 지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RNR 기여도율, 그 다음에 허용 오차율, 판단 지표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총변동 중에서 게이지 RNR 기여율은 총변동 중에서 게이지 RNR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허용 오차율은 공차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 지표는 구분된 범주의 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 미만일 때에 측정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허용 오차율은 2% 미만일 때, 그 다음에 판단 지표에서는 4개보다 클 때에 측정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성과 비용에 따라서는 뭐 게이지 RNR 기여율이나 그다음에 허용 오차율, 판단 지표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10에서 30% 사이에서는 중요성과 비용을 판단해서
이것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측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할 수 있고요. 허용화 차율 경우에는 2에서 7.7%, 그다음에 판단 지표에서는 2개에서 3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30%를 넘어갈 때, 그다음에 7.7%를 넘어갈 때, 두 개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측정 시스템으로서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측정 오차의 그 요인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측정 오차의 요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그때 측정할 때에는 이 측정 값에 오차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따지셔야 되고요. 정확도, 그 다음에 정밀도에서는 정확성, 선형성,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에서는 반복성과 재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인이 있습니다. 정확성에서는 계측기의 마모, 적합하지 않은 눈금, 적합하지 않은 계측기의 사용 방법이 있고요. 선형성에서는 상단부, 하단부의 눈금의 부적합, 그러니까 상단부 눈금과 하단부 눈금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계측기가 마모됐을 경우, 계측기를 오래 쓰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품에 마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형성의 담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계측기가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설계 잘못을 해서 시작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는데요. 환경 조건, 그다음에 불규칙한 사용 시기, 그다음에 계측기의 작동 준비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거죠. 계측기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시즌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시즌에 사용하고 메인터넌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계측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의 문제라든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건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환경 조건이나 불규칙한 사용 시기 혹은 계측기의 작동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도에서는 반복성과 재현성이 있습니다. 이제 계측기 보존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그다음에 계측기의 고정 방법이나 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측기가 반드시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계측을 한다 사용했다. 그럼 그 값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밀양 저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밀양 저울 같은 경우 그것이 반드시 수평계 안에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저울의 값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현성으로서 이 계측기 눈금의 불확실에 의한 해독 오차, 잘못 읽으셨어요. 이렇게 눈금이 뭐 흐릿하게 지워졌어요.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이래서 계측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자가 계측기를 잘 사용 못해요. 이것은 이제 그 계측기 사용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잘 모르실 경우에 아니면 초심자의 경우에 이렇게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샘플링 검사에서 또 그리고 측정 데이터에서 한번 다 강의를 해드렸던 것들인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치 매진법이 있습니다. 이 수치 매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유효 숫자가 어디 범위이고 그 유효 숫자 밑에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셨죠? 소수점 몇째 짜리부터 반올림하세요, 올림하세요, 버리세요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당연히 이제 십진법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와 소수점 이하 n개의 자리 매쯤을 할 때에는 n+1 이하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의 자릿수, 의미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의 자릿수와 그 아래쪽 한 자릿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n자리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인 거고요. n+1 자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1 자리에서 있는 수치가 0.5예요. 0.5 미만이에요. 그럼 0.4 정도 될 수 있죠. 0.4면 그냥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로 여기 보시면 5.346이 있는데 유효 숫자를 두 자리에서 맺어요. 그러면 5.3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5.346인데 두 자리니까 유효 숫자 두 자리면 3까지가 유효 숫자인 거고요. 4서부터는 버리시거나 반올림하시거나 올리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4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이 되고요. 만약에 5.346을 소수점 셋째 자리 아래로 맺는다 그러면 이제 5.35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0.5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자리에서 1단위만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251에서 유효 숫자 두 자리로 맺는다 그러면 1.3이 되죠. 왜냐하면 뒷자리가 2 다음에 둘째 자리가 5이니까 거기서는 2를 올려서 1.3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67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자리를 맺는다 그러면 6이 셋째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뒷자리가 7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넘어서 바로 한 자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297이 되는 그러한 그 숫자 매짐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니까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은 샘플 데이터의 그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수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시그마를 모를 때, 그다음에 계량치 데이터에서 시그마를 알 때 모를 때에 대해서 공식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샘플링을 하시는 대략적인 샘플 크기를 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평균을 사용하느냐, 표본 편차를 사용하느냐, 부적합품률을 사용하느냐, 혹은 도구로서 히스토그램, 바레토도, 산점도, 관리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표본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최소 표본의 크기에서도 그 최소 표본의 크기를 맹신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능한 한 표본의 수를 늘리시는 것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측정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측정 오차라고 하는 변동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MSA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차별력이 존재하고 퍼센테이지 R&R이 존재하고 퍼센테이지 선형성,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정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측정 시스템으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혹은 중요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것은 측정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것은 사용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측정 오차의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 매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 매짐법은 뭐 이제 수치 매짐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유효 숫자, 그러니까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버려주세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떻게 표본 집단의 크기를 정할 것이냐를 잘 정하시고 그 표본 집단의 크기를 잘 정하신 다음에 MSA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실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얻어진 데이터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수치를 유효한 숫자만을 정리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수치 매짐법이 있고요. 그 수치 매짐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